앱이나 여러분들이 플랫폼을 사용할 때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여러분들의 폰에 정보에 액세스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실제 우리가 확인해 본 결과 평균 한 600개 정도의 온라인 업체들이 일반적으로 하루에 우리 개인정보를 가져간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는 앱을 이용할 때 누군가가 개발한 굉장히 유용한 서비스를 내가 그것을 이용하고 있구나, 그렇죠. 잘 사용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 대가로 저는 열심히 발품선품을 팔아서 데이터를 그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값진 자원을 그렇죠.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었던 거네요. 안 좋게 얘기하면 우리는 보상을 받지 못한 무급의 그렇죠. 데이터 노동자인 셈인 것이죠. 데이터 노동자. 여러분 넷플릭스 좋아하시죠? 그렇죠. 요즘에는 뭐 일상이죠. 이게 태그라는 직업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태그를 붙이는 사람. 아, 태그. 태그는 오직 넷플릭스에만 있는 직업입니다. 약 한 50여 명의 태거들이 정규직인데요. 매일 사무실에 출근해서 온종일 넷플릭스 영상만 틀어놓고 봅니다. 국가가 어딘지, 그게 분위기가 어떤지, 그게 배경이나 이런 것을 어디로부터 출발했는지 이런 것들 태그로 막 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적 그런 장르 개념하고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 태그 수만 수억 개가 되는 그런 키워드를 조합해서 새로운 형태의 장르를 7만 개를 만들어내는 거대 플랫폼들은 모두 각자의 알고리즘을 개발해 우리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직접 개발하는 전문가에게 설명을 좀 더 들어볼까요? 네, 알고리즘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식, 행동과 행동이 모여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알고리즘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고리즘이 사람의 무의식을 지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좋아할 것 같은 거, 이 사람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 거를 화면에 보여주거든요. 사람은 원래 익숙한 거, 내가 봤던 거, 이런 것들을 먼저 선택할 수 있게 생각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게 편하니까요. 그러면 그 편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거든요. 그러면 편중된 결론에 도달하게 되겠죠. 그럼 이게 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기술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그 안에는 이제 편견이라는 것들이 개입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미. 근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편견을 마치 알고리즘을 쓰면 굉장히 객관적인 것처럼 공정한 것처럼 그렇죠. 포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장 원하는 직무에 대한 지원 통계를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알고리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알고리즘의 올바른 모습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단순히 일개 데이터 노동자가 아닌 진정한 비판적인 사용자로서, 기술에 대한 사용자로서 거듭나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디지털 방역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사실 큰 기여를 했습니다. 바로 QR코드 체크인이죠. 어느 가게에 딱 들어가서 띡 하고 QR코드를 찍게 되면 저거. 저희 이름하고 연락처는 그 QR코드를 만든 회사에게 바로 가고요. 네. 헐. 그리고 우리가 어느 가게에 갔는지, 몇 시에 갔는지 이 정보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데에 딱 또 실시간으로 저장이 됩니다. 사실 이 QR코드를 딱 찍게 되면 우리 정보가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이렇게 알아볼 수 없는 암호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딱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자동으로 4개월이 딱 지나게 되면 그게 폐기가 됩니다. QR코드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죠, 여러분. 네. 그런데 이거 조금만 신경 써서 사인펜으로 똑같이 그릴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찍을 때 옆에서 누군가가 여러분 핸드폰에 떠 있는 QR코드를 몰래 사진을 탁 찍어서 해도 인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칭하는 사람이 생기는구나.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위험이 되는 것이죠.
다른 나라는 왜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어디서 밥을 먹었고 어디를 놀러 갔고 어디에서 가서 뭘 샀고 이게 바로 나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동선 노출은 바로 가장 사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개인정보가 너무 노출이 많이 되고 정부가 사생활을 또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또 유럽에서는 많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의무화하는 데 또 주저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인류 역사상 거의 찾기 힘든 그러한 엄청난 위험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가능한 것이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전 국민의 98%가 개인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식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위기다? 그러면 그걸 난 잠시 이걸 희생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된 것이죠. 너무나 사실은 안전이 최우선이잖아요. 생명이 사라지면 자유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전이라는 커다란 가치가 다른 가치들을 다 빨아들이게 된 것인데요. 위기 상황에서는 사실 어쩔 수가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사라지더라도 지금 우리가 QR코드 찍는 것, 이런 모든 그런 장치들은 우리가 굉장히 큰 소리를 내지 않는 한 그대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위험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정보를 잠시 희생하자라고 했던 그 희생도 또한 장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전과 함께 국민의 사생활, 개인정보를 같이 존중해주는 그러한 새로운 기준들이 이제는 논의되어야 되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오는 25일까지 수도권 거리 두기가 4단계로 적용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대안으로 떠오른 도시 모델이 또 하나 있는데요. 스마트 시티 모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컨셉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그런 도시예요. 재택근무, 화상회의, 원격 교육 이런 것들이 다 총집합된 그런 도시죠. 물론 지금 서울도 굉장히 스마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말고 아예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 아예 처음부터 이 방역이나 이런 것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아진 그러한 그 시티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도시에 딱 들어가면 인공지능 로봇이 와서 내 차를 주차해주고, 발레 파킹. 네, 드론이 와서 내가 어디 아프다 그러면은 바로 나를 이렇게 치료해주는 곳으로 운송해 가고 이런 것들이 컨셉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시장 규모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우와. 부산에 사실은 2019년에 467조 원 이것도 굉장히 큰 액수였는데요. 이게 앞으로 불과 3, 4년 후에 거의 900조 넘게 이 2배 수준으로 성장할 전망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또 IT 강국인 한국도 여기서 빠질 수 없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는 이 스마트 시티 건설이 추진이 되고 있어요. 5년간 10조 원을 투자해서 부산과 세종에 이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겠다고 방침을 밝혔고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시티에 대한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데 그 대단한 구글에서 2년 동안 캐나다 토론토에 스마트 시티를 짓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구글이 스마트 시티를 짓는다? 이거 엄청난 일인 거죠. 구글 시티. 그렇죠. 엄청난 자본이 몰리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포기했어요. 왜요? 이걸 접어버렸습니다. 캐나다의 한 시민단체가 이걸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시민들의 동선, 위치, 그리고 얼굴들이 너무나 지나치게 노출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요소가 너무나 강하다. 지역 주민들이 여기에 공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목소리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주 정부에서 이거를 결국 허가해주지 않았고 이제 구글이 포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스마트 시티 기술이 사람들을 안전하게 해주는 동시에 굉장히 정교한 우리의 일상 모두를 통제하는 감시도시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도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감시사회에 계속 남을 것인지 아니면 그 감시사회 밖으로 한 발자국이라도 조금 나아가 볼 것인지 이제는 우리도 선택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